반갑습니다. 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사물의 이름들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상호 교수가 촬영을 하니까, 사실 촬영을 안 해야 훨씬 재밌는데, 촬영을 하면 생방송으로 KBS나 MBC나 그런 연합신문이나 연합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유튜브도 요즘은 완벽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 나가는 것도 사실상 한번 나가고 나면 이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고 쉽고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분가 대신 좀 끌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디카시의 본고장에 와서 디카시 우리가 마니아들과 함께 또 경남문학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문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어디 가서 경남 문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본 것은 우리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총에서 올해가 예총 창립 40주년입니다. 4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창출 교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요구를 청탁하고 또 누군가가 나가서 노래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좀 임무를 맡아가지고 제 원고를 좀 현재까지는 150년 정도 써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자양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될지는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숙제를 하나 짊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이제 우리가 문화에 관련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제일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곳이 저기 계시는 통일이더라고요. 1945년도에 우리 경남에서 예총과 같은 그러한 모임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영문화인협회, 통영문화인협회가 결성이 되는데, 거기에 유치준 선생이나 유치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예술계의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음악가로 이미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버린 우리 윤상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곳에서 다들 선배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박경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 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야말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이라는 항상 서로 간의 영감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 환경이 그 조그만 도시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영향을 주고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구항에 한 사관부를 쓴 한 젊은 예술인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백머리를 딱 내릴 때 교복을 입고 사관부를 쓰고 딱 내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물방, 고기방, 여장 수술도 있고 돈도 많은 곳인데, 내 아들도 한번 보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분은
시를 공부하고, 또 한 분은 연극을 공부하고, 또 한 분은 뭐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하고, 이런 많은 확장성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갔을 때 오는 그러한 그 원이 만들어져서 그 큰 줄기가 밑에 뿌리를 박히는 이런 이제 멋진 그야말로 최고의 그 문화의 단체가 이렇게 결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산을 중심으로 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또 이제 거대한 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우수의 황제라는 시집을 낸 가히 김수동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문양지 출신의 소실로부 때는 대기를 했는데 시인이고 연극인이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이게 이제 생방송의 문제점이에요. 편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시만 쓰고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들 연극을 연극 대본도 쓰고 직접 출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을 함께 끌고 갔던 그런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다루었다. 그런 걸 보면서 현재 진주의 화성 설창주 선생이나 이경순 선생 같은 분들이 또 진주에 계십니다. 이경순 선생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나키스트라고 해갖고 나는 자본주의적 이념과 공산주의적 이념과 이런 것들 다 좋지만 난 그 두 가지를 다 허용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배격하거나 그 중심에서 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아나키스트의 살면서 자기의 문학 세계를 이끌고 갔던 분이 이경순 선생인데 바로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진주 대천예술제라는 거대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화성 설창수 선생 같은 경우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보러 서로 친교가 있는 외부의 아주 멋진 문인들이 예술인들이 진주에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진주의 문학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거대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대를 지나서 사실상 우리가 경상남도인연대가 만들어지면서 1983년, 4년 이때입니다. 그때는 교회 이제 승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제가 87년도에 첫 시집을 냈거든요. 1987년도에 첫 시집을 낼 때 아산 동서바람에서 출판기념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출판기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바람에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서 이원준 시인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선학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바깥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20대인데 20대 30 초반 이럴 때인데도 그걸 지금 내 나이쯤 되는 60, 70좀 되는 분들하고 그때는 늘 그냥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걸리 따라 주고받고 이러면서 많은 데 영감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때는 우리 경남에 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첫 시집 냈을 때 원인들에게 이제 그때도 우리가 100호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100번째 안 됐을 때다. 또 편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떼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각 지역에 몇 분들 예를 들어 공연이 있으면은 서울선 선생이나 진주의 박재도 선생이나 강희문 선생이나 이런 몇 분들 우리들의 지금 이제 봤을 때 선배고 원로라고 생각되는 분들 빼고 나면 많이 없었어요. 여기도 김출하는 선생님들도 그때는 여기 계셨고 이런 상태였는데 한참 문학에 눈떠서 정말 재밌게 살 때 우리가 이제 이상욱 교수나 김수보 시인이나 이상원 시인이나 여기 이제 그때는 외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습에 어ጭ 찾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산과 경남의 젊은 시민이라는 일특이다 이런 걸 했을 때 교통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래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만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차도 있고 이런데도 부산 가가지고 부산 분들을 만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 한 번쯤은 우리 삶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안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경남에 살아도 매일 바쁘고, 뭘 하는지 시간이 없고, 세 사람이 있어 요즘 만나다 보면은 서로 세 사람이 만나도 한 사람은 못 오죠. 둘 정도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 하든지 하고 헤어질 정도인데, 그 정도로 바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과거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많은 이야기도, 심지어 밤도 많이 새웠고, 제가 80년도에 사흘이라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를 할 때, 우리 동의들끼리 만났을 때,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 그때 쓴 시들, 이런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적극 통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이 이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약간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 원수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원수지로 죽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후에.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글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서 마이크라도 들고, 또 사실 아까 좀 전에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나이도 이제 사실 내일 모레 지금 7살을 가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글 쓴다는 명목으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함께 요즘 어떤 작품을 썼느냐, 어떤 좋은 책을 냈느냐 해가지고 서로 책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글 쓴다는 것은 매우 신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의경에 부잣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잣길을 걸으면서 뒷가시를 하나 써가지고 내가 우리 이상욱 교수에게 내가 한번 보냈어요. 몇 사람들이 내가 한번 여기 그림은 한번 보면 돼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부잣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가 읽어줬어요. 사람들이 읽어주니까 서로 또 분위기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맞다고 그렇고 서로 재미있게 이제 걷고 했는데, 움직이는 꽃밭이라는 뒷가시를 하나 썼습니다. 꽃무릇 피는 9월. 가는데 꽃무릇들이 몇 군데 피어 있더라고요. 꽃무릇 피는 9월, 꽃 구경 간다. 꽃은 어디 피었나? 스스로 꽃인 줄도 모르고 꽃 구경 간다라고. 이게 그날 군에서 우리 길을 걷는다고 노란 이 양산을 주더라고요. 다들 양산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꽃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가 건물을 찾아간다고, 건물 어디 있나, 몇 군데 비어있더니만 또 걸어서 또 찾아간다고 해서 건물을 맞다니고 있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엇박치더라고. 마침 색깔이 또 노란 빛이라서 더 이쁜 꽃들이 그게 많이 피어있더라고. 근데 사람이 꽂힌 이 광경이 하도 이뻐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묻는 얘기들이 있고, 여러분들 몇 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달준 당신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묻죠. 그야말로 제가 앞에 동의활동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앞날이 그다지 밝게 보여지도 않았고, 몸은 아팠고, 또 별로 좀 내세울 만큼의 그런 한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또 방황을 거듭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시골에 머리가 굉장히 뚜껑에 시달렸기 때문에 시골에서 좀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걸어가면 새 부류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훈련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폐병이 걸려서 요양하러 왔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폐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려서 와 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와 있을 것이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많느냐 내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세 부류가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때 이제 눈이 왔습니다. 참 잘 보지 않는 눈이었는데, 그 눈 속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혼자서 눈길을 걸으면서 방금 지나간 철길 위로 부산서 출발해서 진주로 가는 경면선 기차가 지나가면서 눈발이 내 얼굴을 날려주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필이면 내가 바라본 것이 뭐냐, 레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레일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것이냐, 레일의 존재 방식은 밟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밝혀주지 않으면, 밟히는 레일을 지키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약속의 곳으로 내가 가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이러한 나의 미래가 없을 것인데, 마침 철길 위에 레일이 있어서 그 레일을 밟으면서 기차가 가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매월 월 회고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정경 시인이 그 당시에 이달균 형님이 서정시에 대해서는 진짜 멋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까지도 우리 하고 그러는데, 그때 서정시가 이런 겁니다. 한밤에 내리는 눈은 사랑이다. 기적은 지나버리고 그래도 눈 내리는 내일을 따라 지상에 못내 잠들지 못한 심장의 고동을 들으며 그중 나아지는 눈을 골라 밟으며 반 내린 민물 어귀의 전막을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눈발이여 메마른 사람의 태움을 흐르게 하고, 황량한 얼음 속에 정박한 새들의 비상을 예언하리라. 눈이여, 이 고장에 돌아와 묻히는 눈이여, 스스로 수억의 허물을 떨쳐버리고 여기 아름다운 사랑 하나를
막연하라. 나의 현실을 장식하였던 해함과 욕망을 순결히 태워서 얻은 해오라지 인종의 죄를 밟으며 밟히면서 사는 우리의 얼굴 같은 내일 미고 지금 누구의 입술이 내려와 입맞추는지 그들의 영혼을 밟으며 내가 또 오랜 기억 속에서 나의 등을 따사로이 밟아줄 눈을 밟으며 지금 내가 가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제목은 인물가운데라는 것인데 그때 20대 초반의 겁없는 시인들, 천재 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회고를 내고 서로 밤을 새우면서 이 시간 났니, 내 시간 났니 서로 비판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안해서 스스로를 결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치기적인 젊음의 한 나날의 느낌을 이 시 속에서 우리가 많이 그려냈는데 지금 보면 시는 좋은 시는 아니에요. 너무 많은 멋을 부린 그런 시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20대의 한 별님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즐겨 낭송합니다. 좋은 시예요. 이런 시가 아주 좋아. 최고. 평론가가 좋다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들이 좀 서정성이 많이 가라앉고 때로는 좀 그로데스크하고 도시적 서정시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라는 것은 로맨티시즘 이런 시기적인 낭만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더 지금 쓰면 그렇게 쓰지 않겠지만 그때는 이러한 느낌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기를 건강하게 그래도 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성에서는 고성의 젊은 청춘들, 진주는 진주의 젊은 청춘들, 부산은 부산의 젊은 청춘들, 마산은 마산대로 이러한 곳곳에 문학의 눈을 뜨고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지 그 꿈에다가 제공틀을 박아가면서 살아가기도 했고 그것이 우리 경남군단의 우리는 하나의 작은 중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90년대 초반 80년대 국건들은 사실상은 중견을 넘어서 옛날에는 원로급에 속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아직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는가? 역시 문학은 아직은 세대 교체가 그렇게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장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이 오래 쓰고 또 오래 살고 새로운 사람들은 문학을 선택하기보다는 문학적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얻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느냐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막 내 아들이 글 쓴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들 이막 해갖고 왜 먹고 살겠냐고. 근데 그때는 우리 부모들이 문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살아도 내게 완벽하게 주저앉힐 수 있는 입장이 못됐고 우리 시대의 글쓴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 부모님 말 들었으면 그때 공무원을 했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더 나은 길이 있을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문이 나올까? 그 기대 때문에 원고지를 버리지 못하고 연필을 깎고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 요즘 다들 집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죠. 많이 쌓입니다. 조금만 어디 갔다 오면 너무 책이 많이 쌓여서 그 뽕을 뜯지도 않는 책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제목만 봐도 이름만 봐도 이 사람 책을 내가 과연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자기 작품은 정독하는데 남의 작품을 정독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저널리즘 속에서 너무나 많은 출판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너무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집에 와서 정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얼마 전에 우리 김진엽 시인이 내시를 보냈는데 나는 책도 안 가. 그게 막 찾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글 쓴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새롭게 채색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독자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아마 그 고민이 고성에서 디카시가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과 시가 결합해서 새로운 하나의 장르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장르의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제대로 내가 디카시를 하면 이상훈 교수를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선수는 되기 싫어. 이미 자기가 성큼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말뚝이 가나사대라는 이달리온의 사설 시조집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걸 가지고 대본화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학이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고 올라오고 새로운 것과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창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죠. 그래서 고성 공방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시집을 어떻게 하면 대본화 해볼까 해서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5과장 중에서 2과장과 3과장만 끄집어내서 제가 드라마화를 해본 겁니다. 제 시집도 사실은 드라마로 시작된 겁니다. 고성공방대가 처음에 시작하면 바로 문등북춤 시작되는데 왜 문등북춤이 시작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력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시인으로서 얘기를 하나 만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들물댁이라는 과술댁과 사랑을 이제 그 로맨스가 벌어지게 만들고 그 로맨스를 통해서 두 사람이 좁은 지역에 사니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서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간 도주를 해서 이 사람이 피해서 찾아간 곳은 문둥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둥촌에 들어가서 문둥이들의 몸짓과 그들도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춤을 배워서 나와서 자기는 탈을 쓰고 고광대의 임원이 돼서 무슨 장날에 자기가 춤을 추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에 자기 집에 밤을 파고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문둥춤 추는 놈이 아들인 줄 아시오. 이러고 이제 그 1월 1일에서 전국을 떠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그 시집 속에서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대본화합니다. 그래서 2과장과 3과장을 가지고 대본화해서 마침 제 주변에 좋은 작곡자들도 있고 해서 그 작곡자가 내가 만들어준 걸 보니까 너무 재밌다 해서 이제 전체를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작곡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상 오페라단과 이제 다시 연계를 하고, 경상 오페라단에서 그 전해에 처사 남명을 가지고 전국 오페라 대상을 받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팀들입니다. 그 팀과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무대화를 한번 하는데, 그때 우리 박세현 우리 사무처장도 아마 첫 공연에 한번 왔었는데요. 진주에서 제일 첫 공연 막을 보는데, 그때 너무 코로나가 있으면서 50명밖에 초대를 못했어요. 근데 50명 초대를 하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가만히 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역시 살아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듬 해에 부산 펄쑥도 오페라 축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부산에 있는 지인들에게 제가 좀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우리가 전남국민대 행사 때문에 저는 못 갔어요. 근데 그때는 좀 무대가 컸습니다. 아까도 좀 많이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좀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양산시에서도 초청을 하고 합천군에서도 초청을 하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을 지금 어쩌면 돌아다닐 수 있는 2009년도에 제가 낸 시집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시집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도 3쇄를 찍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사한 시집이죠. 그러고 난 뒤에 1시간짜리 공연에서 5과장까지 붙이면 2시간짜리 공연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본을 5과장까지 늘렸습니다. 늘리고 난 뒤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작곡자가 완벽하게 작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짜리 완공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쓴 시가 그냥 시집 속에, 시의 가문 속에 넣어둘 것이 아니고 그 시를 어떻게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뭐 누가 시조 있습니까? 시조 잘 안 있죠. 시인들끼리 서로 돌려보면 네가 잘 쓰니 내가 잘 쓰니 상주고 상받고 해주니 이거는 어쩌면 장르가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데, 저로서도 한번 남이 못하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저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시인들은 보고 안 오대요. 그게 다른 장르의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와요? 왜 때문입니다. 다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조승사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뭐 바빴겠지요. 근데 그 장르에 관한 이야기들은 서로가 조금 더 관심도 좀 갖고 서로 그렇게 좀 이렇게 해 나가도 참 좋게 우스갯소리가 하는 건지 아니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리는데, 심지어는 뭐 양산 공연할 때 서울서도 막 사람들이 보러 오고 이러는데 자유시 성산도 있고 또 판소리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유튜브를 보고 보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상욱 교수가 한국에서 뒷까지를 주는데
베트남에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감촉이 있어.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면 내가 모르게 수없이 많은 발걸음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술이 갖고 있는 굉장한 에너지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읽히지 않는 시가 아니라 읽히지 않으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서로 해보면서 우리 서로 까독거리고 어깨도 서로 걸어주고 또 밑에 군불도 지켜줘 가면서 좋은 글을 쓰고 그래서 더 나은 삶도 살고 그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